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지옥으로 들어가려는 입구에서 누군가 저를 막아주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 누군가를 은인으로 생각하며 감사하게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좀 달라요. 저를 막아주었던 은인이 선의로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하루에도 수십 번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며 고민에 시달렸던 저를 구해준 사람이 저의 상간녀였거든요. 지인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잘 됐다며 웃으며 소리칠 정도로 절묘했던 저의 이혼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어 글을 올리게 됐네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제 이혼의 시작은 직장으로 찾아온 한 사람 덕분이었어요. 일을 마치고 급히 나오는데 한 여자가 저를 찾아왔더군요. 저는 급히 저를 찾았다는 여성을 안으로 들였어요. 당신이 이영준 씨 와이프예요? 저보다 한참 나이가 어릴 것 같은 그 여자는 무례한 태도로 팔짱을 끼고는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군요. 예, 그 사람이 제 남편이긴 한데 무슨 일로 그러시죠? 사람 많은 데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당신 남편이랑 빨리 헤어져요. 싫다는 남자 붙잡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매달리면 마음이 다시 돌아가기라도 할 것 같아요. 아줌마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곤란한지 아냐고요. 한눈에 봐도 젊고 예쁜 여자였어요. 개구쟁이 아들 둘과 그보다 더 말을 듣지 않는 남편을 돌보느라 늙어 빠지고 쓸모없어진 제 모습이 초라해질 만큼이요.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이렇게 예쁜 여자가 다 늙어 빠진 남편과 그렇고 그런 관계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할 만큼 늘씬하고 잘 꾸민 그런 여자였죠. 그리고 저런 말을 꺼낼 줄은 더욱 상상 못했고요. 정리 중이라 시끄러웠던 곳이 조용해졌어요. 목소리는 얼마나 큰지 직장 동료들이 다 들었거든요. 우리 남편이랑 뭐요? 저희 사귀는 사이예요. 무늬만 부부인 그쪽이랑은 완전 다르거든요. 뱃속에는 아이까지 있는데 깨끗하게 이혼해 줄 거죠? 여기까지 찾아온 이상 저도 맨입으로 이혼하라는 건 아니에요. 상간녀 소송 할 거면 해요. 그 사람이 다 갚아주기로 이미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눈치껏 좀 빠져줘요, 아줌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갔어요. 동료들 앞에서 남편의 불륜이 탄로났다는 수치스러움과 지금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빠져나가게 해줄 거라는 안도감이 저를 가득 채웠거든요. 차분하게 생각해보니 도리어 제게 반가운 말이더군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이런 말을 하는 상간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했거든요. 그래요? 그렇게나 사랑하신다고요? 그럼 이혼해 드릴게요. 그 늙고 볼품없는 남자를 원한다면 드릴게요. 꼭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세요. 제 말에 상간녀는 생각보다 더 크게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럴 수밖에요. 모진 소리 들을 거 각오하고 여길 찾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선뜻 이혼해주겠다니 본인도 당황스러운 거겠죠. 저는 웃어줬어요. 이 수치스러움과 쪽팔림보다도 눈앞에 상간녀가 저 대신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 걸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의 상간녀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된 건 5년 전이었어요. 시부가 무척 많이 아팠던 때였죠. 남편은 사업으로 바쁜 사람이었지만 부모 생각은 지극한 효자라 바쁜 자기 대신 제게 시부모를 잘 모셔달라 했었어요. 당시 남편은 사업으로 많이 바쁜 상태였고 어쩔 수 없이 제게 그 수발의 몫이 돌아왔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면 참 잘한다, 때로는 너무 힘들겠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저는 시부모 수발의 진심이었어요. 제가 착해서가 아니라 만약 제 수고로움이 힘들어 보이지 않으면 남편이 합가 이야기를 꺼낼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눈에 띄게 열심히 한 면이 있었죠. 처음에는 아픈 시부도 그런 시부를 간병하는 시모도 제 수발이 당연하다는 듯 여기더라고요. 일을 하며 아이까지 돌보는 제가 일을 마치고 시댁을 찾아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해놓고 반찬하고 솔직히
어마어마한 양의 일을 처리했다고 보면 돼요. 합가하면 더 편했을지도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합가했었어 봐요. 이런 일 말고도 신경 써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시무는 매번 제게 거리낌 없이 요구사항을 말했어요. 집 청소가 어떻다, 반찬이 어떻다, 신경 좀 써라 등등. 선의로 하는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시곤 했거든요. 남편도 제 스트레스에 한몫하긴 했죠. 시댁 상태가 말이 아닌데다가 저에게 그 수발까지 요구했으면 자주 시댁에 와서 들여다보기라도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만 남편은 매번 바빴어요. 사업하느라 바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정말 주말 부부만큼 보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거든요. 그때쯤에는 아들들도 아빠를 찾지 않는 게 당연한 일이 됐을 정도였고요. 제게 생활비를 많이 주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저금을 하며 착실히 모으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다 착각이었지만요. 시부모를 모시고 병원을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시부 상태가 나쁘다는 말에 급히 눈치 보며 연차까지 쓰고 나와 두 분을 모시고 갔다 오던 길이었거든요. 두 분 심기는 많이 불편했어요. 이거 봐라. 네가 같이 살고 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지 않니? 갑자기 아버지 쓰러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 너희 진짜 합가할 생각 없는 거니? 네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네 남편이 싫다고 할 리가 없지 않니? 어머님, 아들들 이사하면 학교도 다 옮겨야 하고 애들 친구들하고도 다 헤어져야 하잖아요. 예민한 나이인데 좀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제 직장도 시댁에서는 너무 멀어서. 그러니 하는 말 아니냐? 직장을 우리 집 근처로 옮기던지. 그리고 손주들이야 뭐가 그리 중요해? 어른들부터 잘 챙겨야 아랫사람들이 잘 되는 거야. 그간의 제 노고 따위는 가뿐히 씹어드시는 시모 말에 기분이 상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죠. 제 시간, 노동력, 정신노동까지 써야 하는 일인데 합가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간곡하게 안 된다며 운전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길을 잘못 들게 됐어요. 시모 말 때문에 화가 나서 빠져야 하는 길에 빠지지 못하고 직진하게 됐거든요. 또 한참 둘러가야 된다는 생각에 한숨을 쉬는데 옆 차선에 어디서 많이 보던 차가 한 대 있더군요. 남편 차였어요. 반가운 마음과 화가 나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죠. 남편 때문에 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냐 싶은 마음이 깊은 곳 한켠에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어디야? 나? 지금 지방 내려와 있어. 오늘 좀 바빠서 일찍 못 들어가. 그렇게 말하고 끊더라고요. 제 눈앞에 뻔히 남편 차가 있는데 말이죠. 그 차에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닐 일도 없었어요. 워낙 애지중지하던 차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뒤에 시부모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남편의 차를 뒤쫓았어요. 왠지 모를 싸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차가 도착한 곳은 모텔촌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건 남편과 웬 여자였죠. 얘, 집에는 안 가고 여기는 왜 와? 시모 말도 무시하고 저는 차에서 튀어나가며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제 말에 남편이 깜짝 놀란 듯 뒤돌아보더군요. 제 얼굴을 발견하고는 팔짱 끼고 있던 여자 손까지 놔버리고요. 여자는 놀랐는지 후다닥 도망가 버렸어요. 여보, 당신이 여길 어떻게... 내가 할 말이지.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그것도 새파랗게 젊은 여자랑. 여태껏 바쁘다더니 바람 피고 있었던 거야? 너 지금 바람 피면서 나한테 시부모님 수발 들도록 만들었어? 여보, 그게 아니라 저 여자랑은 그냥 잠깐 쉬려고 온 거야. 떳떳하면 도망은 왜 가? 그리고 쉬려면 혼자 쉬지. 왜 당신이 그 여자랑 같이 들어가서 쉬어? 그것도 모텔에서.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래? 애들이며 시부모님이며 다 나한테 맡겨두고 다른 년이랑 바람이나? 네가 사람이니? 사람이야. 이딴 짓 해놓고 나한테 합가하자고. 왜? 나 시댁에 처박아두고 다른 년이랑 더 편하게 붙어 먹으려고?
둘이 큰 소리를 내고 있으니 시모가 나왔더군요.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어머니가 여기 왜? 아버님 갑자기 상태 안 좋아져서 내가 두 분 모시고 병원 다녀오던 길이야. 연차까지 쓰고 병원 갔다 오는 길에 당신 차 보여서 따라온 거야. 그런데 나한테 지금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미안해, 여보. 정말 딱 한 번 만난 사이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일 없었어. 거짓말하지 마. 한 번 만난 여자 아니잖아. 당신이 원하면 이혼해 줄게.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면 되지. 무슨 헛소리야? 나는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 없어. 진짜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화 풀어, 응? 영준이, 너 이 녀석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며느리를 놔두고 네가 바람을 펴? 이 호로 자식 같으니라고. 남편과 제가 싸우는데 시모가 버럭 화를 내더군요. 저도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어요. 아들 사랑이 지극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런 시모가 아들에게 화를 냈으니 저도 당황했죠. 잘못한 놈이 그렇게 뻔뻔하게 용서를 구해? 이 망할 놈의 자식. 네가 부모 보는 앞에서 그런 짓을 하고도. 저는 화가 나서 남편을 두드려 패는 시모를 말리고 제 차에 다시 태웠어요. 화가 끝까지 난 저는 다 때려치우고 어디론가 가버리고 싶었어요. 그치만 차에는 아픈 시부가 있고 시모도 충격받은 상태이니 어쩔 수 없었죠. 남편에게 모시고 가라고 하려는데 남편에게 급한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는 남편놈 놔두고 시모 다시 태워 시댁으로 향했어요. 합간이 뭐니 제잘되던 시모도 아무 말 없어졌고요. 시댁에 시부모님을 모셔두고 나오려는데 시모가 절 붙잡더군요. 예, 너희 정말 이혼할 거니? 그건 아니지? 모르겠어요. 약 받아온 건 식탁에 둘게요. 그리고 좀 있으면 제가 배달해 놓은 갈비탕도 올 거예요. 결제했으니 받아서 드시기만 하세요. 예,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한 번만 용서해 주거라. 내가 너에게 사과하마.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한 번은 용서할 수 있지 않니? 대신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너희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집이 있지? 그거 너한테 주마. 아들이 둘이나 있고 여태껏 가정 잘 꾸려왔으니 이혼은 하지 말거라.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사람 마음이 떠난 거면 제가 뭘 해도 원상복구는 안 될 거예요. 내가 아들 녀석 호되게 혼내주마.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라. 그 녀석도 잘 알 거야. 그 여자랑 깊은 관계였으면 그 자리에서 더 당당하게 굴었겠지. 그런 것도 아니지 않니? 필시 그냥 잠깐 정신이 나갔던 걸 거야. 내가 크게 혼낼 테니 네가 한 번만 눈 딱 감아줘. 저는 아무 말 않고 시댁을 나왔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과 밖에서 크게 싸웠어요. 애들 앞에서 싸우는 꼴 보여주기 싫어서 남편 차 안에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하고 말 것도 없어. 나 진짜로 그냥 가볍게 만났고 진지한 사이도 아니었어. 가볍게 만나서 모텔이야?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 나는 당신이 그런 짓 한 거 절대로 용서 못해.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으면서 그딴 짓을 해? 집에 당신이 들어오지 않는 동안 나 혼자 집안일에 육아에 시부모 부양까지 다 했어. 당신 일하느라 바쁘다고. 그런데 당신 바람 폈잖아. 여태까지 그랬겠지. 나 일하는 동안 여자 만나고 시부모님 나한테 맡겨두고 몰래 데이트했겠지. 난 절대로 그냥은 못 넘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도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제부터는 나도 도울게. 그럼 됐지? 이번에도 나한테 시부모님 맡겨두고 너는 혼자 싱글라이프 즐기게? 그럴 리 없잖아. 진짜로 미안하다고 생각해. 그니까 이번만 좀 봐줘. 우리 애들 위해서라도. 곧 중학교, 초등학교 들어갈 애들 걱정도 안 돼? 돈 많이 들 때잖아.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진짜로 2번 다시 바람 안 피울게. 그 말을 믿는 건 아니었지만 애들 말은 맞았어요. 사춘기 청소년, 예민한 아이들이었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아빠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가 걸려있는 일에는 언제나 제가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번 일은 없던 일로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 각서까지 썼죠. 그 각서가 종이 쪼가리일 뿐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도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나중에 시모에게 다시 결혼 생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는데 시부와 시모는 저를 데리고 가 시부가 가진 집 명의를 변경해줬어요. 그러고는 남편에게는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몰래 가지고 있다가 힘들 때 써먹을 수도 있을 거고 혹시라도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도움이 될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제게는 남편 모르는 시부 명의의 집이 생겼고 남편은 그 뒤로 조용히 지내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솔직히 시부 명의 집이 생겼다고 해서 제게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참고 사는 이유 중에 시부모님의 당부가 생겼다 뿐이죠. 그 뒤로도 저의 생활은 크게 변함이 없었어요. 가끔 남편 뒤를 캐는 것 말고는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시모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시부는 충격을 받았는지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 급히 입원하셨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남편은 골똘히 무언가를 생각하는 모양새였어요. 저에게 건성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며 기분이 나빴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냥 넘어갔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정신이 없을 것 같기도 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상을 다 치르고 시부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시부가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어디 갔냐고 묻고 비밀번호도 잊어버리고 하루는 밖에 나갔다가 집을 못 찾아온 일이 생겼죠. 그렇게 시부를 데리고 병원에 가니 치매 증상이라고 하시더군요. 시모를 잃고 급격한 충격으로 이전부터 보였던 경미했던 인지장애가 더 심해진 거 아닌가 하고 추측했어요.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그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하며 집에 돌아왔는데 집 우편함에 편지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남편의 건강검진 결과였어요. 2, 3주 전에 검진을 했는데 그때 결과가 나온 거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우편을 뜯었는데 남편의 간 수치가 좋지 않더군요. 엄청 나쁜 수치는 아니었지만 재검을 하라는 의사소견이 있더군요. 당신 간 수치가 좋지 않아서 재검하라는데? 그 정도 수치는 괜찮아. 어머니 상 치르느라 몸이 좀 피곤했나 봐.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정밀검사 받아봐. 나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아버님 모시고. 아버님 치매라고 하셨어. 이런 상황에 당신 몸까지 아프면 내가 못 버티니까 꼭 재검 받아. 알았지? 제 당부에 남편이 깜짝 놀라더군요. 시부가 치매라는 사실에 놀란 듯 보였죠. 하긴 얼마 전에는 시모상, 이번에는 시부의 치매 소식까지. 제 걱정이 이해가 되기는 했는지 남편이 이참에 검사 받겠다고 하더군요. 그 주 주말에 남편이 정밀검사를 받으러 갔다 왔는데 한눈에 봐도 얼굴이 영 안 좋았어요. 뭐가 이상이 있는가 보다 싶었죠. 그런데 그 뒤에 남편이 저한테 병원을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병원을 방문했다가 남편이 간암 2기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의사는 이식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저는 멍해졌어요. 의사의 말을 듣고 있는데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점점 멀어지는 목소리에 계속 그 생각만 들었어요. 이제 어쩌나 하는. 아픈 시부는 치매에 걸렸으니 내가 돌볼 수 없다 치더라도 아직 대학까지 갈 길이 먼 우리 두 아들과 남편의 암수발까지 어찌드나 하는 생각만 들었죠. 여보, 나 당신한테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알아. 그치만 우리 아들들 생각해서라도 간이식 좀 해줘. 아직 이식해야 한다고 확정난 건 아니잖아. 치료 잘 받아. 우선 이식 안 하고 끝내는 선이면 제일 좋지. 저는 선뜻 이식을 해주겠다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제 몸이 축나면 어린 아이들은 어쩌나 하는 마음이
먼저 앞섰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남자는 저를 배신한 적이 있으니까요. 아마 남편의 외도를 몰랐다면 저는 기꺼이 제 간도 내어줬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한 번의 외도를 겪었으니 고민이 되는 거였죠. 남편은 집에 있는 동안 간이식에 대해 끈질기게 제게 물어왔지만 저는 계속 그 이야기를 피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들어가게 됐고 남은 저는 남편이 항암 치료받고 돌아올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죠. 암 환자에게 더러운 환경을 제공할 수는 없으니 깨끗하게 집안을 치웠어요. 남편이 쌓아둔 물건들을 청소하는 중에 너무나 충격적인 걸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이혼 신고서였어요. 그것도 작성이 되어 있는 신고서였죠. 제가 써야 할 부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빼곡히 채워진 서류를 보며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아마 이 서류가 자신의 암 진단 소식을 듣고 쓰여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암 진단 되기 전에 쓴 거겠죠. 그러니 지금 저한테 간이식 나팔을 불며 해달라고 난리인 거고요. 저는 자리에 앉아 그 분노를 고스란히 곱씹고 있었어요. 정말 욕이 한 바가지 나올 것 같았죠. 제가 뭐 때문에 이 집을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데 내 뒤통수를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 열받은 저는 청소며 뭐며 다 때려치고 남편이 쓰던 그 방을 그냥 더러워진 그대로 놔둬버렸어요. 그리고 이혼 서류 사진을 찍고 그걸 챙겼어요. 남편 놈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아야 하니까요. 그 다음날 일을 하러 가서도 그 이혼 서류 생각만 했어요. 남편 놈이 왜 나와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 생각의 끝에는 여자가 있었어요. 남편은 외도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냥 노는 사이라며 헤어졌지만 여태껏 만나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좀 더 깊은 사이가 됐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루 종일을 그런 생각과 씨름하며 스트레스 받던 제게 그 여자가 찾아온 건 퇴근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제게 남편과 헤어져 달라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여자는 저를 화나게 할 작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화를 내면 낼수록 이혼이 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한 듯 하고요. 그렇지만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긴 남편 놈이 그 이야기를 상간녀에게 할 리가 있겠어요? 아프다는 이야기하면 떨어져 나갈 게 분명할 텐데 게다가 수발 들라는 걸 상간녀에게 말할 수나 있겠어요? 그러니 조강지처에게 이혼 서류 낼 시간을 미루면서까지 간이식을 원하는 거겠죠. 이 좋은 기회를 제가 놓칠 필요는 없었죠. 나를 호구로 보는 남편 새끼랑 그런 남편 새끼랑 붙어먹은 상간녀 둘에게 모두 제가 지니고 있는 짐덩이를 넘겨버리면 그만이니까요. 정말이죠? 진짜 그 사람이랑 헤어질 거죠? 그럼요. 헤어져 줄게요. 저도 이미 마음 뜬 사람 붙잡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런데 당신 여기 온 거 남편이 모르죠? 알면 분명히 말렸을 테니까요. 지금 당장 저랑 이혼하면 손해보는 건 남편 놈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상간녀의 저 행동은 남편 상황을 모르고 혼자 벌인 일인 거죠. 상간녀가 이렇게 일을 벌려준 덕분에 저는 지옥의 입구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됐잖아요. 상간녀도 흠칫하더군요. 그러면 내일 이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 앞에서 만나요. 제가 남편도 데리고 나올게요. 어? 그 사람 이번에 출장이라서 며칠 못 본다고 했는데? 제가 데려올 수 있으니까 당신은 아무 말 하지 말고 대학병원 앞으로 오기만 해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이혼 서류도 작성해서 갈 테니까 걱정 말고 와요. 제 말에 상간녀가 의심의 눈빛을 보내더군요. 왜 이렇게 협조적인지 궁금했겠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 사람 저번에도 바람 피웠어요. 두 번째 바람 피면 끝이라고 말했으니 끝인 거예요. 저도 미련 없고 재산 분할만 잘 끝나면 더 이상 볼 필요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 말에 그제야 의심을 거둔 상간녀가 약속 잊지 말라며 나가더군요.
직장 사람들 중 퇴근하지 못하고 남아있던 몇 명의 사람들이 제게 다가와 괜찮냐며 묻더라고요. 정말 이 순간에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상간녀가 회사로 찾아올 정도니. 솔직히 상간녀에게 남편을 넘기는 건 열받지 않았으나 저를 이런 비참한 꼴로 만든 건 정말 열받았어요. 게다가 남편이 앞에서는 나뿐이라며 동정심사게 말하고는 상간녀에게는 아프다는 이야기조차 하지 않고 저를 이용하려고 했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무척 들었죠. 사랑하는 상간녀에게는 고생도 시키지 않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남편 새끼 계획대로 해줄 필요 없잖아요. 그날은 남편이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항암을 하고 내려오는 남편을 데리고 대학병원 앞에 있는 카페로 가서 앉았어요. 남편은 첫 번째 항암제가 크게 나쁘지 않았는지 저번보다는 좀 더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여보, 여기는 왜 왔어? 커피 마시고 싶으면 테이크아웃해서 가면 되지. 왜 굳이 들어와서 마셔? 아, 오늘 여기서 만날 사람 있거든. 걱정하지 마. 곧 올 거야. 그 사람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꼭 전해줘야 하거든. 그럼 난 차에 가 있으면 안 돼? 안 돼. 당신도 옆에 꼭 있어야 해. 당신 건강도 걱정되고. 옆에 있어도 불편하지는 않을 거야. 당신도 아는 사람이거든.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상간녀가 카페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앉아있는 저와 뒤돌아 앉아있는 남편을 보며 환하게 웃음 지으면서요. 저도 일어나면서 아는 척했죠. 남편이 뒤를 돌아보는데 그 모습에 정말 웃음이 날 뻔했어요.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으니까요. 약속 지켰네요. 이혼하기로 이야기 다 된 거 맞죠? 자기는 출장 간다더니 벌써 끝난 거야? 그럼 나한테 와야지. 와이프한테 잡혀서는. 당당하게 임신을 요구하는 상간녀 앞에 제가 이혼 신고 서류를 내놨어요. 남편이 제가 쓸 곳만 비워둔 신고서를 채워서 말이죠. 그걸 본 남편의 눈동자가 동그랗게 떠지더니 저와 서류를 왔다 갔다 보기 바쁘더군요. 이혼해줘. 어제 당신 애인이 내 직장까지 찾아와서 이혼하라며 난리더라고. 열받아서 이혼 안 해주려고 했는데 내가 청소하다가 당신이 써놓은 이 서류를 발견했거든? 이혼이 하고 싶었으면 미리 이야기했으면 됐잖아. 왜 질질 끌어서 사람을 힘들게 해? 내가 알아봤는데 당신 저 상간녀랑 오래 만났더라? 애까지 있다는데 알고는 있어? 하긴 아니까 이혼 서류를 써놨겠지. 내가 빈칸 채워왔으니까 이혼해줘. 자기야, 빨리 인감도장 찍어. 그러면 이혼 확정이야. 이제 우리 눈치 보면서 만나지 않아도 되고 우리 아이도 아빠 가지고 태어날 수 있겠지. 뭐해? 도장 안 찍고. 남편 새끼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서류만 쳐다보고 있더군요. 하긴 저한테 요구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혼이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제 몸이 아픈 걸 알면 상간녀가 자기랑 결혼하고 싶겠냐고요. 그래, 도장 찍어. 상간녀가 도장 찍으라잖아. 알지? 도장 찍고 나면 다 끝나. 재산 분할하고 아이들 친권, 양육권 나한테 주면 돼. 그 이상 당신하고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이혼은 안 돼. 너 여기 왜 왔어? 아니, 와이프 직장까지 쳐들어가서 무슨 짓 한 거야? 자기, 지금 나한테 화낸 거야? 아니, 겉보다 이혼을 왜 안 하는 거야? 저번에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왜? 너 혹시 와이프 못 떠나겠다 뭐 이런 거야? 나 임신까지 시켜놓고. 그런 거 아니야. 애는 책임질게. 그치만 이혼은 지금 하면 안 된다고. 당신 이해를 좀 해. 내 상황이 지금... 여튼 안 돼. 이혼은 절대 안 돼.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말에 상간녀가 남편 새끼 뺨을 철썩 때리더군요. 어휴, 어찌나 통쾌하던지. 와이프 버리고 사랑할 정도였던 여자 손에 맞으니 기분이 남달랐겠죠. 상간녀는 기분이 나쁜지 남편 놈에게 따지더라고요. 왜 안 된다는 건데? 속 시원하게 말 좀 해봐. 나 배신하는 거면 나도 자기랑 나랑 불륜한 거 다 까발릴 거야, 자기 회사에. 그 말에 남편이 입을 꾹 닫고 있자 상간녀가 열받아서
저를 보며 뭐라고 하더군요. 자기, 혹시 와이프한테 약점 잡혔어? 뭐 잘못한 거 있어? 아줌마가 말해봐요. 도대체 뭔 짓을 했길래 이 남자가 이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며칠 전까지 저한테 꼭 이혼하겠다고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게요. 이 이혼 서류 먼저 쓴 사람이 남편이거든요. 저는 빈자리 메운 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혼을 왜 안 해줄까? 최근에 바뀐 건 그것밖에 없네요. 우리 대학병원 앞에서 만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상간녀 상처받을까봐 가남 이기인 것도 말 안 했나 보네? 남의 입으로 듣기 싫었을 텐데. 미안해요. 시간 좀 더 있었으면 남편이 당신한테 말해줬을 거예요. 안지 얼마 안 돼서 저한테 간 이식해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전 남편이 예전에 바람핀 것 때문에 간 주겠다고 약속도 못하고 있었는데 잘 됐죠. 이렇게 간 줄 수 있는 건강한 상간녀가 있으니까요. 아, 그런데 애가 뱃속에 있으니까 애는 낳고 줘야겠네요? 뭐, 그건 두 사람이서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내 간만 아니면 되니까요. 이혼하면 간 줄 필요도 없죠. 하긴, 이혼하지 않아도 줄 생각은 없어졌지만, 제 말에 남편 놈이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입을 답싹거리더군요. 그리고 상간녀는 너무 놀랐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왜요? 남편 달라면서요. 줄 테니까 알아서 잘 가져가요. 이혼 서류도 썼으니 도장만 찍으면 이혼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해주겠다는데 왜 그렇게 얼굴이 질렸어요? 제 말에 상간녀가 갑자기 아주 얌전해지더군요. 이번에는 남편이 상간녀 모습을 보더니 쌍심지를 켜더라고요. 내가 이혼하면 간 이식 못 받아. 그리고 당신 힘들게 할 수도 있어. 그래도 당신 나 사랑하니까 간 줄 수 있지? 뱃속 애를 생각해. 내가 살아야 애도 멀쩡한 가정에서 살 거 아냐? 그건 생각 좀 해봐야지. 자기는 내가 애까지 임신했는데 이식까지 해야겠어? 어차피 임산부,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이식 같은 거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식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 야, 지금 일 다 망쳐놓은 게 누군데? 네가 혼자 이런 헛짓거리만 안 했어도 내가 와이프한테 간 받고 나서 이혼하면 됐잖아. 그리고 또 뭐야? 나 사랑한다며. 간 하나 못 주면서 사랑?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열이 또 받더라고요. 마음을 최대한 차분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대로 남편이 생각하고 있었으니 정말 배신감에 치가 떨리더군요. 정말로 간을 받고 이혼하려고 생각했다니 상간녀가 제 은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는 자기야말로 내가 간으로 보여? 왜 내가 자기한테 간을 줘야 하는데? 막말로 우리는 남이잖아.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나한테 상의를 했었어야지. 자기가 이혼하겠다고 해놓고 계속 질질 끄니까 내가 나선 거잖아. 다 따지고 보면 자기가 잘못한 거면서 왜 나한테 난리야? 지금 다 내 탓으로 돌린다 이거지? 야, 지금 네가 누구 덕에 그만큼 누리고 사는데 그리고 사랑한다며 너 그만큼도 안 되는 여자였냐? 빈말로도 준다고 말 못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아무 관련 없는 내가 왜 간을 주냐고. 옆에 있는 아줌마한테 간 받으면 되겠네. 네가 다 망쳐놨잖아. 내가 좀만 기다리라고 했지. 하여튼 멍청한 것도 병이지. 둘이서 열심히 서로를 상처주고 까내리며 싸우는 모습을 보니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던 두 사람이 간 하나 때문에 이렇게 무너질 줄이야. 견고하게 싸운 것처럼 보여도 사랑이 아니었나 봐요. 끊임없이 서로를 헐뜯으며 까내리는 두 사람을 보며 저는 지극히 평온하게 커피를 마시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두 연놈들이 지쳐 나가 떨어질 때까지 말이죠. 두 사람은 더 이상의 싸움이 의미 없다 느껴졌는지 금세 씩씩거리며 조용해지더군요. 그때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도장 찍어. 이혼해 줄게. 도장 없어. 여보, 나 진짜로 이혼 안 할 거야. 나 지금 이혼하면 죽는 거 알잖아. 인감이라면 내가 가져왔어. 그러니까 찍어. 그리고 이혼은 당신이 하겠다 말겠다 정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이미 유책 배우자고 나는 당신 불륜을 이유로 이혼 소송 충분히 가능해. 증거는 차고 넘치잖아. 상간녀 뱃속의 아기가 불륜의 결실인데. 그리고 지금 이혼한다고 당신이 죽을 일은 없어. 지극정성으로 와이프 수발 받으며 치료 잘 받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살면 분명히 치료 잘 될 거고. 뭔 걱정이야? 이혼하고 당신 와이프 해주겠다는 여자도 있는데. 여보, 제발. 이 여자랑 지금까지 싸운 거 안 보여? 나 당신이랑 헤어질 수 없어. 아들들은 어쩌고, 우리 아들. 다른 아들 생기겠지. 딸인지 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식이 하나뿐인 것도 아닌데 무슨 아들 걱정? 그리고 당신이 아들 걱정을 했으면 바람을 피지는 말았어야지. 이미 나랑 이혼할 준비까지 해놓고 아들 핑계대기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년처럼 보이지? 다 알아. 당신의 그 얄팍한 생각이 눈에 보여서 미치도록 짜증난다고. 간? 염치도 양심도 없는 놈아. 그걸 왜 나한테 이야기해? 이혼하고 재혼할 여자한테 부탁하라고. 제 말에 상간녀는 고개를 돌려버렸고 남편 놈은 결국 인감을 찍었어요. 강경한 제 모습에 남편도 당황한 듯 보였거든요. 그리고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혼을 하지 않는 것도 이상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고 친권과 양육권은 제가 가져오게 됐어요. 아이들은 바람 펴서 이혼하려 했던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아픈 것이 불쌍하지 않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아픈 사람인데 참고 살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참고 살면 남는 게 뭐죠? 이미 남편의 마음은 제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있고 새로 태어날 아이에게 있는데 그러려고 이혼까지 생각한 남자에게 제가 뭐하러 미련을 둬요. 두 사람이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에 둘이 헤어진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두 사람이 화해를 했는지 저와의 이혼 후 상간녀와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때도 콧방귀만 꼈어요. 끼리끼리 똑같은 것들끼리 만나서 얼마나 잘 살겠나 싶었죠. 서로를 상처 주는 말은 결국 가슴에 고스란히 남아있거든요. 그렇게 상처 주고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으니 온전히 살 수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의 결혼 소식이 들리고 몇 달 뒤에 전 남편이 제게 울며 전화가 왔더군요.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이들 일일지도 몰라서 받았죠. 여보, 나 좀 도와줘. 이혼한 마당에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제발, 나 너무 힘들어. 지금 입원해 있는데 보호자가 없으니 일 처리가 제대로 되지가 않아. 보호자가 왜 없어? 당신 마누라 있잖아. 마누라 찾아야지 왜 엄한 나를 찾아? 그 망할 여자는 여기 없어. 그 여자도 지금 당장 찾으러 가야 하는데 코빼기도 안 보여. 그년이 내 집 팔고는 돈 들고 날랐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재산 분할할 때 아버지 명의 아파트가 당신 명의로 넘어간 거 보고는 집에 돈 될 만한 물건 없다고 생각했나 봐. 하긴 없긴 했지. 아버지 사시는 엄마 명의 건물은 대출이 걸려 있으니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집을 판 모양이야. 게다가 내가 공동 명의로 해줬거든. 참 대단한 사랑이다 싶었어요. 그렇게 속내 다 내놓으면서 싸워놓고 공동명의라니. 그렇게 싸워놓고 공동명의? 당신도 대단하네. 그 여자가 나한테 간 준다고 했단 말이야. 나도 그냥 준 거 아니었어. 그것 때문에 준 거였는데, 내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얼마 전에 입원했는데 그동안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필요한 거 싹 다 챙겨서 도망갔더라고. 그리고 나 몰래 나 죽으면 보험금 얼마 나오는지도 물어봤다더라. 진짜 징그러운 여자야. 내가 그런 여자한테 정신이 팔렸다니 정말 당신 보기 민망하고 미안해서.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 당신이랑 나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닌데 뭐. 그래서 신세한탄 하려고 나한테 전화한 거야? 그건 아니고 나 죽으면 보험금 그 여자가 다 가져갈 건데 당신 그거라도 챙겨야 하잖아. 그러니까 다시 재결합하자 우리. 나도 그런 여자한테 속아서 당한 거고 당신도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되잖아. 다 끝난 마당에 보험금은 무슨 보험금인가 싶었죠.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간이식 좀 해줄 수 없을까? 나 그 여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간이식까지 해야 한다고 하거든. 정말로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나한테 이식 좀 해줘. 나 앞으로 당신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테니까. 게다가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혼자서 지랄을 하네. 우리 애들 생각하는 거면 더더욱 당신이랑 재결합은 아니지. 애들이 우리 이혼하면서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모르지?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간 애들이 자기 아빠 불륜인 거 몰랐을까봐? 다 알고 있어. 내가 말하기도 전에 벌써 다 알고 있더라. 인간아, 어떻게 살았으면 자식들한테 바람난 아버지 부끄럽다는 이야기를 들어? 당신이 한 짓이 그런 짓이야. 그러니까 나한테도 애들한테도 절대로 연락하지 마. 알았어? 여보, 나 진짜로 당신 없으면 죽을지도 몰라. 나 혼자서 어떻게 투병 생활을 해. 치료받는 동안 보호자만이라도 되어주면. 진짜 징글징글하다, 당신. 나한테 간 줄 거냐고 악착같이 묻고 다녔을 때 이미 나랑 이혼하려고 생각했던 거 알아. 당신 그런 사람이야. 자기 몸 생각해서 싫은 여자랑도 같이 살 수 있고 아쉬운 소리도 할 수 있고 끔뻑 죽는 신용도 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여전히 열받아 있는데 뭐가 어쩌고 저째? 재결합.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앉았네. 난 절대로 재결합 안 해. 당신 수발 들라고? 내가 왜?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딴 년이랑 붙어먹게? 그 꼴 못 봐 나는. 그러니까 암 투병 생활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 찾아. 그건 한 번뿐이었고 그 한 번 때문에 나는 당신에 대한 신뢰를 다 잃었어. 그러니까 나한테 당신이 죽는다 산다 그런 말 하지 마. 의사가 처음에 그랬지? 치료 잘 받으면 살 수 있을 거라고. 당신이 여기서 매달려야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의사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불쌍하다며 남편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잊지 못했어요. 자기 목숨 경각에 달렸을 때 그 여자랑 관계는 유지하면서 저한테 간을 달라고 하고 저한테 암수발을 시키려고 했던 남편을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또 받아준다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나요? 그렇다고 제 동정심이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이미 저에게서 마음이 뜬 사람이에요. 저를 여자로 보지 않는 남자죠. 그런 남자가 제가 간 줬다고 제 옆에 남아있을 리가 없죠. 몸이 좋아지면 또 다른 여자 찾아 떠날 놈이거든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그 뒤로 남편 놈의 이야기는 간간히 듣기는 했어요. 몸이 안 좋아서 하던 일 다 그만두고 백수로 지내면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예후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리 좋지도 않아서 계속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모양이었죠. 도망간 상간녀는 제게 줘야 할 위자료를 토해내고는 도망다니다 결국 남편 놈에게 잡혔다고 하더군요. 정확하게 말하면 남편이 고용한 사람들에게요. 남편이 상간녀를 애가타게 쫓아다닌 이유는 자기 보험금 때문이었대요. 웃기죠? 상간녀는 눈앞에 돈 때문에 집 팔고 도망가면서 일부러 이혼은 해주지 않았대요. 죽으면 보험금이나 재산이 자기한테 넘어올 거라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또 그걸 두고 볼 수 없던 남편이 악착같이 상간녀를 쫓아다녔으니 결국 두 사람의 재혼은 이혼으로 끝을 맺었어요. 그럴 거 뭐하러 그렇게 둘이 붙어먹으면서 사랑 노름이나 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저와 이혼하려고 결심한 주제에 자기 몸 생각해서 몇 년 더 데리고 있으려고 했던 전 남편의 그 오만함에 웃음이 다 나와요. 그리고 이 기회를 빌어 상간녀에게 아주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지옥문까지 걸어갈 뻔했던 거 구해줘서 고맙다고요. 그리고 나 대신 지옥길 걸어가줘서 고맙다는 말도요. 그때 기억 떠올려서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한 번 배신한 사람에게 두 번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배신당했다면 뒤돌아보지 마세요. 저처럼 지옥문 앞까지 갔다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살면서 그렇게 딱 떨어지는 값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막 나이 40에 접어든 여자입니다. 저는 뭐든 계산의 명확한 값이 정해진 것을 좋아해요. 제 인생도 제가 계산하는 대로 흘러가길 바랬고 줄곧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해왔죠. 그래서 제 인생관에 맞게 직업도 수학 강사였어요. 25부터 시작해 10년이 넘도록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저보다 4살 연상인 남편과는 같은 일을 하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국어 강사였는데 수강하는 학생 수가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남편이 근무하고 있던 학원에 취직하게 되었을 당시 이미 남편은 그 학원에서 유명 인사였거든요. 경력이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가르치는 걸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인지 매년 남편과 같은 전공으로 S대에 간 학생이 유독 많았죠. 그러니 소문이 안 날 수가 있나요? S대 보내는 강사로 소문이 파다해 남편 덕에 학원 인지도가 날로 높아져 원장님이 효자 강사라며 극찬하기 바빴어요. 그런 남편이 왜인지 유독 저를 많이 신경 써줬어요. 물론 강사 중 가장 어렸고 경험도 적으니 그랬을 테죠. 하지만 제 일에 익숙해진 후에도 제 아래로 후임 강사가 들어온 후에도 남편은 저를 참 잘 챙겨주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서로를 특별히 여기게 된 거예요. 그렇게 1년 반의 연애 끝에 남편이 프로포즈를 했고 그 뒤로 바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모는 저를 영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제 친정 부모님은 평범한 회사에 근무하셨는데 결혼 승낙을 받은 후 가끔 찾아뵈면 꼭 제 부모님의 직업을 들먹이며 말을 보탰어요. 나도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영 마음에 걸리네. 아직 이렇게나 젊고 예쁘신데 어머님께서 나이를 먹다뇨. 그런데 어떤 게 마음에 걸리신다는 거예요? 예비 사돈댁 말이야. 너희 부모님 직업이 영 우리 집안이랑 수준이 맞지 않잖니? 결혼은 수준 맞는 집안과 연을 맺어야 탈이 없다는데. 그래도 너랑 아들이 잘 맞아 다행이지. 저희 부모님 직업에 어떤 게 수준이 안 맞다는 건지 저희 부모님도 어머님 아버님 못지않게 대단하신 분들인걸요. 어머 그럼 너무 고깝게 듣지 마렴. 아무래도 내 남편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누구나 다 아는 회사에 다녔던 사람이니 그 수준과 비교했을 때를 말한 것뿐이야. 기업도 다 수준이 있으니 말이야. 내 아들이 평범한 집안인 네가 좋다는데 그런 건 감수해야지 어쩌겠니? 시부가 젊었을 적 대기업에서 근무했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부심을 시부가 아닌 시모가 부렸던 거예요. 누가 보면 당신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줄 착각할 정도로요. 처음엔 저희 부모님이 직업이 걸린다고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까지 그 화살이 미쳐 나중에는 저를 낮추는 듯한 말을 하곤 했어요. 하지만 대놓고 결혼을 반대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남편과 같은 대학 동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시모는 그것도 영 불만인지 제가 남편과 같은 대학을 나와 다행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남편은 수석 입학이었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저보다 좀 더 머리가 좋은 것은 확실하니 남편 말에 언제나 귀 기울이고 그이의 선택을 무조건 존중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시모를 밉게 보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했어요. 시댁 식구들에 대한 애정이 많은 사람이라 여기며 이해하려 했죠. 그렇게 생각하며 결혼 준비를 이어가던 중 제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 탓에 저희는 원래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을 조금 더 앞당겨 계획보다 빨리 치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임신 소식을 듣고는 시모가 잘 나가는 남편의 명성을 떨어뜨릴 작정으로
혼전 임신을 한 것이냐며 임신한 저를 모질게 탓하기 시작했죠.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임신이라니. 내 아들 직업이 학생을 가르치는 건데 어쩌자고. 어머님, 저희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죄송? 죄송하다는 애가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 소문이라도 나서 내 아들 앞길 망칠 생각이냐? 너보다 잘 나가는 우리 아들 샘나서 이 사고를 친 거야? 응? 제가 오빠를 샘낼 이유가 뭐 있겠어요. 오빠가 잘 되면 저도 너무 좋은걸요. 어머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뭔지 잘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게 뭐 부모니 당연한 거 아니냐? 너야 그저 그런 강사 나부랭이지만 내 아들은 너랑은 차원이 달라. 너도 알 것 아니니? 결혼 석 달 앞두고 누가 내 아들 체각이라도 한다니? 뭐가 그렇게 급해서 덜컥 임신을 해? 수준 떨어지는 네 부모는 네 임신이 마냥 좋다니? 속도 없는 양반들이 잘했다고 하느냐고. 어머님, 자꾸 제가 나쁜 마음으로 혼자 계획하고 저지른 것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임신은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만 강사 아니고 저도 강사고요. 어머님껜 제가 그저 그런 강사로 보일지 몰라도 제 부모님껜 그 누구보다 유능한 강사예요. 어떤 마음인지 잘 알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죠. 네가 우리 아들보다 유능해? 웃기지도 않네. 사회적으로 내 아들이 더 출중한 건 너무 당연한데 내가 이 상황에 지금 네 부모 마음까지 헤아려야 하니? 그리고 똑똑한 내 아들이 바보 같은 짓을 할 리 없으니 이건 전부 덜 떨어진 네가 만든 짓이 뻔하잖아. 그러니 널 나무라지. 이게 뭐 잘못됐다는 거냐? 시모의 역정이 너무 심해 몇 날 며칠 동안 난리도 아니었어요. 정말 이 결혼을 엎어야 하나 심히 고민하게 될 정도였죠. 하지만 이미 뱃속에 아기가 있으니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결국 독하게 마음먹지 못하고 참아야만 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시모가 저를 탓하는 걸 알게 된 남편이 전적으로 나서서 시모를 말리고 제 편에 서서 잘 대처해 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아무리 드센 시모라도 믿음직한 남편만 있다면 고부 갈등이 생겨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남편 덕에 이 갈등을 잘 넘기고 시모와도 잘 풀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 후 임신 기간에도 저는 강사로서 큰 탈 없이 지냈어요. 물론 남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상황도 전혀 생기지 않았고요. 그렇게 평화로운 날을 보내며 안정적으로 출산까지 하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평화롭게 지내던 만큼만 평안하길 바랬는데 그저 제 큰 욕심이었던 걸까요? 출산 후 친정엄마가 제 산후조리를 도와주기로 해 마음 놓고 있었는데 막상 출산하고 나니 잠자코 있던 시모가 먼 시골에서 올라오겠다는 겁니다. 저는 친정이 가까워 굳이 올라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렸지만 시모가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아이가 얼마나 보고 싶으면 이러실까 싶어 더 말리지 않았어요. 시모에게 산후조리에 대한 큰 기대는 하지 않았기에 며칠 편히 지내시고 내려가시라고 할 생각으로 친정엄마에게 좀 불편하더라도 조리해주러 와달라고 말해두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올라오자마자 친정엄마를 보내더라고요. 자기가 며칠 있으면서 챙겨주면 되니 마음 쓰지 말고 가라면서요. 하지만 제 산후조리를 핑계로 올라와 놓고 산후조리는커녕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니, 되려 절 더 힘들게 했다고 해야 맞는 말이겠네요. 저를 살펴주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아기 때문에 왔을 테니 아기는 챙겨줄 거라고 믿었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다가 아기를 막 재어 뉘어놓으면 잠든 모습이 천사같이 예쁘다며 벌떡벌떡 안아 올려 깨우기 일쑤였고 출산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제가 밖에 나가 양손 가득 장까지 봐와야 했어요. 시모는 제 친정엄마까지 돌려보내놓고 정작 제게 손님 대접까지 받길 원하시더군요. 더 웃긴 건 제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이라도 도움받기 위해 친정엄마를 부를라 치면 시모는 제게 생각이 없다며 난리를 쳐댔어요. 본인이 있는데 사돈댁한테 힘들다는 티를 내면 얼마나 본인을 욕보겠냐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집에만 있는 게 힘들면 얼마나 힘들다고 이러느냐며 이래서 애나 잘 키울 수 있겠냐는 소리까지 하는데 골이 지끈거릴 정도로 화가 나는 걸 괜히 말을 보탰다가 큰 소리가 날까 싶어 꾹 참으며 버텼어요. 결국 저는 출산 2주 반 만에 혼절해 병원에 실려가고 말았습니다. 혼절할 때 아이를 안고 있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었지 그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다면 정말이지 상상하기도 싫네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라 정신을 차린 뒤 하루만 병원에서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온 사람이 저라는 것을 안 시모는 잔뜩 인상을 찌푸리고는 제게 마구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너 병원에 있으면서 아주 좋았나 봐. 얼굴이 하루 사이에 확 폈네. 빚이란 너 때문에 내가 하루 꼬박 육아만 했잖아. 내가 무슨 육아 도우미나 하려고 올라온 줄 알아? 제가 올라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렸는데 한사코 오겠다고 고집부린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제가 왜 혼절해서 병원까지 실려갔는지 정말 몰라서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널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이 하고 싶은 거냐? 응? 네가 약한 걸 누구 탓을 하려고 들어? 이래가지고 애는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니? 제가 약한 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절 힘들게 만든 거죠. 지금도 아파서 병원까지 실려갔던 저한테 어머님 부려먹었다고 따지고 계시잖아요. 산후조리 해야 할 시기에 먼 길 올라와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어머님 챙기랴, 잠 못 자며 보채는 아기 챙기랴, 제가 어떻게 버텨요? 너 정말 웃긴다. 네가 무슨 상전이라도 되니? 애 낳은 게 대접받아야 하는 일이냐? 나 때는 산후조리랄 것도 없었어. 그런데 아주 멀쩡히 다 했다고. 어디서 주접을 떨어? 엄마, 왜 그래? 새벽잠 줄여가며 아기 돌보는데 힘든 게 당연하잖아. 엄마가 조금만 신경 좀 줘요. 당신도 엄마한테 그렇게 언성 높이지 말고. 잘 지내다가 갑자기 또 왜 그래들. 아니, 더 신경 써주실 필요도 없어. 어머니, 저 병원에 갔을 때 아기 돌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그만 시댁으로 내려가세요. 당신이 어머님 댁에 모셔다 드리고 와. 야, 몸뚱이 나약한 걸 들먹이면서 감히 시어미인 나를 이렇게 대우해? 여기 내 아들 집이야. 내가 내 아들, 내 손주, 집에 마음대로 있지도 못해? 네가 뭔데 날 내쫓아? 농사 짓는 내가 시아비한테 맡겨두고 올라와 있는 건데 네 눈치까지 봐야 하냐? 네가 뭔데 나보고 가라 말아야? 저는 참지 못하고 시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제가 혼절한 후라 눈치가 보였는지 알겠다고 했지만 시모는 이대로 내려갈 생각은 없는지 노발대발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시모의 말에 아무 대꾸하지 않았어요. 대신 회심의 일침을 남편을 향해 날렸습니다. 당신 결혼 1년 만에 고부 갈등을 방관한 이유로 이혼당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 어머님 시댁으로 데려다 줘. 마지막 기회야. 시모는 제 태도에 자신을 무시하냐며 더욱 불같이 화냈지만 저는 그저 남편만 차갑게 바라볼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제야 시모를 뜯어말려 시댁으로 돌려보냈어요. 하지만 돌아와선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왜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말했어야 해? 도와주러 먼 길 오신 분이잖아. 부족해도 좀 좋게 봐줄 수는 없어? 우리 부모님 이런 대우받는 거 정말 속상하고 서운하다, 당신한테. 저는 그런 남편에게 세상 떠나가라 울며 소리쳤어요.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솔직히 다 말해봐. 당신은 처가에 가면 귀한 손님 대접만 받으면서도 항상 불편한 기색 숨기질 않았잖아. 당신은 되고 난 왜 안 되는데? 나는 항상 참고만 살아야 해. 내가 가만히 있으니 어머님이 진짜 나 산후조리 도와주러 온 줄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내가 힘들다고 그 정도 말했으면 어련히 눈치채고 어머니 보내도 모자랄 판에 더 신경 써주라고. 아직도 어머님이 나 좋다고 봉사하러 온 것 같니? 근데 내가 왜 혼절했겠냐고. 심지어 아픈 걸로도 욕먹는 나를 보며 당신은 옆에서 가만히 있었잖아. 내 편이 아무도 없는데 그럼 내가 한마디 해야지. 그걸 보고 서운하다고 말하면 내가 당신이랑 살 이유가 없잖아. 아니, 난 그래도
어머님이 당신 챙겨주러 왔으니까. 네, 사실 남편은 시모가 저를 잘 도와주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자기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밖에요. 그날 저는 시모가 올라와 지내는 동안 제게 했던 행동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남편에게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저는 더는 시모와 얽히고 싶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죠. 남편은 아무리 저와 시모의 관계가 안 좋아도 어떻게 그러냐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후로 시댁에는 거의 찾아뵙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가지 않는 동안 저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었는지 아이 돌잔치 겸 1년 만에 시댁에 들렀던 제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재수 없다며 축사에 있는 소만도 못하다고 시댁에 있는 건 물 한 잔도 마시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제게는 물 한 잔 내주시지 않았죠. 그때부턴 남편도 더는 시댁에 함께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시모도 제가 찾아가는 걸 싫어하니까 되려 너무 편했어요. 시댁 눈치 볼 것 없이 맘 편히 제 아이한테만 집중하면 되고 가끔 친정에 가 친정 부모님의 챙김받으며 지내는 게 좋았어요. 그렇게 저의 가족에게만 온 정성을 쏟으며 단란한 날들을 보내다 보니 시간은 훌쩍 흘렀어요. 아이가 3살이 되니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원활해졌고 저는 동네에 있는 학원에 일자리를 얻어 복직하게 되었어요. 경력 단절이 되는 건 절대 볼 수 없는 욕심이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든 오래 쉬면 입지를 다질 수 없는 법이니까요. 처음엔 아이가 엄청 힘들어 고민이 많았지만 2달쯤 지나니 서서히 적응을 해갔고 친정엄마가 아이가 종일 어린이집에 지낸다는 걸 뒤늦게 알고는 2팔 걷어붙이고 도와주셨어요. 덕분에 아이는 기본반으로 바꾸고 친정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이도 저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래서 친정과 가까이 지내는 게 여자에겐 큰 덕인가 봐요. 하지만 육아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엄마인 제가 완전히 일에만 몰두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일과 육아의 비율을 최대한 맞추려 노력하다 보니 워킹맘으로 지내는 동안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학원 시간을 뺄 수 없는데 아이가 아플 때가 특히 막막했죠. 아이가 폐렴으로 입원한 적이 있는데 제가 시간을 뺄 수 없어 엄마가 아이의 간병을 했었는데 아이가 퇴원할 때쯤 친정엄마가 아픈 바람에 어쩔 줄 몰라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땐 정말 제 욕심 때문에 엄마와 아이를 모두 고생시킨 것 같아 큰 죄책감이 들었죠. 하던 일을 그만둬야 하나 하는 마음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악착같이 지내다 보니 금세 아이는 5살이 되었어요. 그 무렵 남편이 큰 결심을 했어요. 유명 강사로 많은 페이를 받으며 일했던 만큼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적은 것이 마음에 걸렸나 봐요. 유명 강사의 타이틀을 두고 더 늦기 전에 아이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고 동네에 너무 크지 않은 학원을 차렸거든요. 남편이 처음 학원을 차린다고 했을 땐 사업을 시작하는 거라 걱정이 좀 됐어요. 실로 초반에는 학원 수가 많지 않기도 했고요. 하지만 남편의 명성 덕인지 1달, 2달이 지날수록 점차 학생 수가 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안정적인 규모에 접어들었죠. 그러면서도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도 많아져 너무 좋았어요. 물론 평일은 여전히 남편과 저는 바쁘게 시간을 보냈지만 주말만큼은 오롯이 우리 세 식구를 위한 날을 보냈어요. 이전에는 밤낮 없이 바빴던 남편이었지만 이제 직접 운영하는 원장이 되니 시간 조율에 자유로워졌거든요. 저 역시 수업이 없는 시간은 아이를 챙기기 쉬웠어요. 거기다 남편은 저와 아이를 배려해 시간제 수학 강사를 구해 제 저녁 시간을 확보해 주었죠. 저는 그 생활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경력도 쌓이면서 제 아이를 챙기는 것에 소홀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딱 하나 마음에 들지 않은 점이 있었어요. 바로 저와 앙숙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시모의 태도였습니다. 학원이 어느 정도 자리 잡힌 후에 학원을 차렸다고 알렸는데 마치 남편 덕에 차리자마자 잘 된 것처럼 추켜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남편이 원장, 제가 부원장의 위치에 있는 걸 알면서도 자기 아들이 차린 학원에 일개 강사로 제가 있는 거라며 어찌나 저를 깔봤는지 모릅니다. 같은 대학 동문이면 뭐하니? 내 아들은 명예가 높아서 학원 차리자마자 학원생이 줄줄이 꼬이는 거 보면 누구랑 딱 비교가 되네. 남편이 학원 차려 기쁘신 건 알겠는데 굳이 저한테 연락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저희가 뭔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제가 같은 업계 사람이니 남편이 얼마나 유능한지는 잘 알아요. 그러니 저와 비교하는 식의 말투는 좀 자제해 주세요. 왜? 기분 나쁘냐? 내가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네 자존심이 용납이 안 돼? 결혼할 당시 보잘것없는 너를 내 아들과 대학 동문이라는 것만 보고 허락했어. 그런데 그 대학 간판도 의미가 없지 않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내가 그때 더 따져봤어야 했나 봐. 어머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건데요? 하진이 생겼을 때도 그렇게 저 혼자 실수한 것처럼 쥐잡듯 잡아놓고 그걸로는 모자르세요? 그렇게 제가 성에 안 차면 결혼 전에 잘 좀 따져보시지 그러셨어요. 이미 부부의 애까지 있는 상황에 그런 말씀은 해서 뭐하나요? 어머, 왜 그렇게 화를 내니? 그냥 우스갯소리 좀 한 걸 가지고. 이런 소리 듣기 싫었으면 네가 네 처신을 좀 잘해서 경력도 쌓고 내 아들만큼 강사로 이름도 좀 날리고 그러지 그랬어. 왜 네가 못해놓고 나한테 괜히 성을 내니? 내 아들이 학원 원장인 게 배라도 아프냐? 남편이 잘 되는 게 배 아픈 아내도 있나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저를 긁어대시니까 화가 날 뿐인 거죠. 아들 자랑스러워하는 거 다 이해하는데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저울에 올려놓고 재는 것 좀 그만하시라고요. 너 말 참 웃기게 한다. 내가 무슨 저울질을 했다고 그런 표현을 쓰니? 네가 내 아들이랑 저울질할 깜냥도 안 되는데. 나는 그냥 내 아들보다 못난 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시모의 예의 없는 말들을 뭐하러 듣고 있나 싶은 생각에 이런 시모를 상대하고 있는 제가 다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든 후로는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네 아들이 잘났다 이런 식으로 대꾸하고 말았죠. 남편이 학원 원장인 것은 틀린 말도 아니고 남편이 원장이고 아니고가 뭐가 그리 중요한가요? 어차피 남편 학원이 제 학원인 셈인데요. 시모의 말을 귀담아 듣고 매번 상대하며 제 힘만 축내느니 듣기 좋은 말해주고 마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실로 제가 무미건조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시모도 약 올리는 재미가 없었는지 몇 번 더 거론하다가 말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시모를 어떻게 대하면 되는지 감이 왔어요. 그 뒤로는 어쩌다 시모와 연락을 하기라도 하면 그냥 맞장구나 쳐주고 제가 조금 부족하죠 라고 말하고 말았어요. 시모는 머쓱한지 이제 제가 조금 자기 파악을 해 대화가 통한다며 지금 같은 태도가 쭉 이어졌다면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얼마나 좋았겠냐고 하는 거예요. 시모의 말에 기가 찼지만 상대할 인간이 아니다 싶어 대충 넘겼어요. 그 뒤로는 시모가 남편 자랑을 한답시고 제게 연락하는 게 뚝 끊겼고 저는 그제야 숨통이 트였어요. 그렇게 학원 일과 육아에 열중하며 지내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혈압이 오를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시모는 농사일을 시작하고 줄곧 무릎 통증을 자주 느꼈어요. 사실 시모는 가방끈이 짧아 젊어서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부와 결혼하고도 남편을 낳기 전까지는 쭉 일을 쉬지 않았고요. 젊어서 몸을 사리지 않고 썼으니 나이가 들어 고된 농사를 하니 몸 여기저기 남아나는 곳이 없었던 거죠.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아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걸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며 지냈다가 결국 심각한 상태까지 병을 키운 거예요. 결국 시모는 남편과 시부의 고집으로 무릎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무릎 수술이 저는 잘 알지 못해 수술만 하면 금방 회복되는 줄 알았는데 재활까지 할 정도로 힘든 수술이라는 걸 나중에야 알았어요. 시모와 저의 사이가 워낙 좋지 못하다는 걸 남편도 알기에
저희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큰 병원에서 수술을 했음에도 제게 간병을 맡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수술에 재활까지 해야 하니 먼 시골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건 힘들다며 좋아질 때까지는 퇴원하고도 한동안 우리 집에 있겠다는 겁니다. 며느리로서 너무하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렇게 저를 못 괴롭혀 안달이던 시모가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낸다면 얼마나 더 저를 들들 볶겠어요. 산후조리 때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손님 대접을 받으려던 분이니 제게 어떻게 할지 말 안 해도 눈에 훤하잖아요. 그런데 이 집안에 제 의사를 존중해 줄 사람이 있을 리가요? 되려 나쁜 며느리, 나쁜 아내밖에 더 되겠어요? 아파서 잠깐 함께 지낸다는 것에 제가 큰 소리 내는 게 우스워질 뿐이었죠. 고민 끝에 시모가 우리 집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그런 제게 시모는 되바라졌다느니 인정머리가 없다느니 정말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욕을 다 들어봤네요. 아픈 자기를 바쁜 아들과 두면 누가 챙겨주냐며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라는 게 며느리 노릇은커녕 시모를 굶겨 죽일 작정인가 보다 하고 막말을 퍼붓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저도 시모에게 당한 것만도 몇 갠데 굽힐 수 있나요? 굴하지 않고 간소하게 짐을 싸 친정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지내기로 하고 처음 며칠은 제가 출근할 때 시모와 남편의 식사를 위해 국과 반찬을 챙겨 집을 들렀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시모가 어찌나 자기 집인 양 굴던지 저더러 시어미 돌보기 싫어서 집 나간 것이라고 삿대질까지 하면서 소리치더라고요. 아이고, 여기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지 마음대로 집을 쳐들어왔네. 난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직접 모셔도 모자랄 판에 이따위로 반찬 몇 개로 좋아할 줄 아냐? 내가 그렇게 우스워? 제가 친정 가 있는 게 속상하시면 평소에 저한테 잘 좀 대해주시지 그러셨어요. 남편이 바빠서 제가 이렇게라도 안 챙겨드리면 쫄쫄 굶으셔야 하잖아요. 그걸 아는 것이 시어미 좀 챙기는 게 싫어서 내빼? 어떻게 너 같은 것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다 필요 없으니까 네가 집에 들어와서 나 챙길 거 아니면 김조각 하나라도 챙겨오지 마렴. 다 밑보여놓고 뭐 하는 척하지 말라 이 말이야. 인정머리 없는 못 배운 거사. 아, 차라리 잘 됐네요. 힘들게 반찬 만들어봤자 좋은 말은 하나도 못 듣는데 저야 좋죠. 그러면 어머님 시댁 내려가기 전까지는 저는 아예 신경 안 쓸 테니 알아서 식사 잘 챙겨 드세요. 저것이 진짜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이거사. 쓸모도 없는 것 같으니라고. 무능한 게 버르장머리까지 없어선 어디다 써먹나 저걸. 으유. 시모와 또다시 한바탕 한 뒤로는 최소한의 챙김도 하지 않았어요. 학원에서 남편을 마주치다 보니 그나마 간단한 반찬 몇 가지는 손에 들여보냈지만 다른 건 신경도 쓰지 않았죠. 시모와의 접점이 일부러라도 줄이며 지냈어요. 그렇게 시모가 쾌차해 시댁에 돌아가기 전날이 왔어요. 저는 그제야 해방이라도 된 것 마냥 기분이 몹시 좋았어요. 그런데 시모가 굳이 제게 전화해서 할 말이 있으니 퇴근하고 집으로 와보라는 겁니다. 뭔가 쎄한 기분이 엄습했지만 잡아먹을 듯 소리치던 여느 날과 달리 사근사근 말씀하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불안한 마음을 숨긴 채 저는 시모가 있는 우리 집에 갔어요. 그런데 사람 감이라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남편까지 불렀기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싶었는데 끝까지 자기 편한 대로 저를 구워 삶을 작정으로 부른 것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부른 이유는 별건 아니지만 지금 꼭 해야 할 말이라 그랬다. 바쁜 우리 아들까지 불러 미안하구나. 도대체 무슨 말이길래 우리 부부를 다 불렀어? 오늘 기분도 무척 좋아 보이고 말이야. 우리한테 할 말이 나쁜 말은 아닌가 보네. 내가 너희 불러놓고 대뜸 나쁜 말 할 게 뭐 있니? 우리 며느리한테 할 말인데 우리 아들도 알아야 하니 부른 거야. 다름이 아니라 내가 이제 무릎이 온전치 못하지 않니? 네 시아비도 옛날부터 허리 디스크로 힘들었고. 그렇지. 아버지도 허리 디스크로
꽤 오래 고생하셨고, 어머니도 재활은 잘 됐다고 해도 전 같진 않으시잖아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서 말인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원은 내 아들이 잘하지 않니? 며느리 실력 정도면 대체할 강사는 얼마든지 있을 테지. 그러니까 학원은 아들한테 맡기고 하진엄이 네가 내려와 농사 좀 지어야겠다. 네? 싫은데요. 제가 왜 그래야 되죠? 네 의사를 묻는 게 아니야. 어떻게 넌 한 번을 앉으려고 내 말에 토를 달아? 그러고도 네가 선생질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학원 이미지 망가뜨리지 말고 농사 지으러 내려와. 예의에 생각까지 없는 선생이 있다는 소문나서 학원 망하는 꼴 보고 싶은 거 아니면. 부탁이 아닌 일방적인 통보였어요. 강사로서 실격이라며 남편 학원에 패 끼치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하더군요.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중 제일 화가 나는 건 시모의 말에 반박은커녕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남편이었어요. 가만히 인형처럼 듣고만 있는데 생각이 있는 건가 싶었죠. 제 인생을 며느리라는 이유로 써먹을 궁리를 하는데 남편은 싫다는 말 한마디 못하더라고요. 결국 제 화는 남편에게 화살이 되어 향했어요. 당신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내가 지금 하는 일 다 관두고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는 게 말이 돼? 그게 맞는 처사냐고. 어쩌겠어. 엄마 말대로 난 학원 때문에 바쁘고 그나마 조금 여유로운 당신밖에 더 있어. 내가 형제나 남매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엄마 아빠 모두 몸이 성치 않은 것도 사실이고. 역시 부모 생각해주는 건 내 아들 뿐이구나. 이렇게 똑똑하고 사리분별을 잘하니 뭘 해도 성공하지. 예, 그럼 넌 내일 나와 같이 내려가야 되니 채비를 해두거라. 누구 마음대로 내려가요? 아무리 제가 가족이라는 소속에 속해 있어도 그렇지. 그렇게 도움이 필요하면 어머님 아들 데려다가 부려먹으세요. 엄연히 저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니. 남의 자식 고생시킬 궁리만 하지 마시고요. 당신도 정 어머님 아버님이 걱정되면 당신이 직접 내려가. 가서 농사를 짓든 요양을 도와드리던 다 당신이 가서 하라고. 서운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었어요. 남편은 제 말에 되려 결혼하면 자기 부모가 제 부모고 제 부모가 자기 부모인데 도움이 필요할 땐 선 긋는 게 이기적이라며 너무하다더군요. 하지만 제가 도대체 뭐가 너무하단 건가요? 저도 제 꿈이 있는 건데. 저를 무시하다 못해 이제 제 노동력까지 자기들 멋대로 하려고 하면서 제가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남편과 시모에게 고함을 치며 따졌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소중한 자식이고 그 누구보다 유능한 강사로 인정받아요. 어머님이 폄하하고 비교질하던 그깟 강사 나부랭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있는 강사라고요. 당신 아들과 똑같은 직업인데 왜 저만 차별하고 못되게 구세요? 더 이상 못 참겠네요. 아들만 귀하게 여기실 거면 이혼하고 아들 품고 사시면 되겠네요. 저도 저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한테만 베풀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저 싫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 소중한 강사직을 내려놓을 필요는 없죠. 당신도 그래. 당신 그 커리어 지키려고 와이프는 시골에서 농사 짓게 한다는 게 말이야? 개소리 집어치우고 아픈 부모님 눈에 밟히면 당신이 직접 보살피면 되겠네. 당장 이혼해. 아니 여보, 아무리 서운해도 그렇지 이혼이라니. 아니, 내가 언제 널 막대했다고 그러니? 가치관이 조금 달라 의견 대립이 있을 뿐 막대하진 않았다. 어쩜 수준 떨어지는 며느리라 그런가 시어미 앞에서 이혼을 들먹이네. 저는 그 말에 참지 못하고 남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 상황에 시모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고요. 이 청꽃이 어디 감히 귀한 내 아들 얼굴에 손을 대? 순식간에 제 머리채를 잡아 끌었고 그 힘에 저는 바닥에 꼬꾸라졌어요. 이년이 시부모가 하는 말이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걸 매사에 고집만 피워대서는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하여튼 멍청한 게 아집만 세서 쓸모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 지켜보던 남편 새끼가 옆에서 안절부절거리고는
지 엄마가 이기고 있으니 차마 막지 못하는 척 가만히 있더라고요. 정말 꼴보기 싫었어요. 시모의 소나기에서 온 힘을 다해 빠져나와 당장 눈앞에 있는 물컵을 들어 시모에게 냉수마찰 시원하게 시켜줬어요. 그런데 물인 줄 알았는데 시모가 마시려고 둔 유자차더라고요. 눈 따갑다고 정신 못 차리는 시모를 대신해 남편 새끼가 글쎄 버릇없이 뭐하는 짓이야. 이 개념 없는 여팻네야. 라며 손을 번쩍 올리더군요. 와이프가 당할 때는 막아주지도 못하는 게 지 엄마 다치는 건 죽어도 싫나 봐요. 더는 참을 수 없어 그 집을 뛰쳐나왔어요. 별 수 있나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는걸요. 하지만 곱게 뛰쳐나올 순 없는 거 아니겠어요? 친정으로 향하면서 곧장 시부에게 전화했습니다. 반갑게 전화를 받아주신 시부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몰려왔지만 이악 물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전부 알렸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데 왜 친정 부모님도 아닌 시부에게 전화해 이 상황을 전했냐고요? 사실 시부는 시댁의 유일한 정상인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며느리를 아껴주셨어요. 솔직히 농사 짓느라 시골에만 있으셔서 많이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먼저 생긴 아들보다 뒤늦게 시집온 며느리를 더 친자식처럼 대해주셨거든요. 거기다 손주인 제 아이보다 저를 더 환하게 반겨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처음 시모와 다툼이 있어 시댁에 가지 않게 되었을 때 역시 시댁에 와서 괜히 눈치 보며 마음고생할 것 없다고 해준 것도 시부였어요. 그래서 시모와의 연락조차 잘하지 않을 때도 꼬박꼬박 시부에게 연락해 안부를 묻고 고민이 생겼을 때도 털어놓으며 조언도 받고 응원도 받았어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을 실감할 정도로 저를 아껴주셨어요. 시부는 저와 통화를 마치자마자 먼 시골에서 불이 나게 올라오셨어요. 시부는 도착하자마자 시모와 남편을 대차게 혼쭐 내주었어요. 친정에 아침부터 찾아온 시부가 남편 머리채를 잡으며 사과를 하러 왔거든요. 사돈, 정말 볼 면목이 없네요.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면서 아들 며느리 잘 살면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집안 관리를 못해 따님한테 피해를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이지 새아가 화 풀릴 때까지 친정에 있으렴 내 이것 정신머리를 싹 고쳐놓을 테니. 혹여라도 자기가 내려간 후 남편이 바가지를 긁으면 꼭 연락하라고 당부를 하신 뒤 시부는 시모를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붕어머리인 남편은 시부의 말을 금세 까먹었는지 못 참고 연락을 해오더군요. 야, 너는 그렇다고 아버지한테까지 연락을 해? 그냥 몇 년 농사 짓다 핑계대며 올라오면 그만인데 왜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어? 이러니 엄마 눈에 네가 예뻐 보이겠냐고. 매번 엄마랑 부딪히는 것도 네 그 못 참는 성격 때문이잖아. 몇 년 농사를 짓다 와?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네 시간은 중하고 내 시간은 그렇게 막 써도 되는 줄 알아? 그렇게 부모 챙기고 싶으면 당신이나 가서 농사 짓다 오라니까. 그럴 자신도 없으면서 왜 엄한 나한테만 그 난리야? 넌 내 부모한테 뭐 해준 게 있긴 해? 제발 네 부모는 네가 챙겨. 내가 한가하면 너한테 다녀오라고 하겠어? 어쨌든 학원에서 너보다 내가 더 바쁜 건 사실이야. 나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하는데 네 욕심에 학원 망할 일 있냐? 그러니까 네 부모 농사는 네 부모한테 하라고 해. 아무리 자식이라도 자의대로 선택한 게 아니라면 강요하면 안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결국 또 한 번의 말다툼으로 별거를 확정짓고 따로 지내게 됐어요. 아이가 혹시라도 불편할까봐 집도 따로 구했고요. 부모의 별거로 겁먹었을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기죽지 않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사람은 또 있었죠. 시모가 며칠을 시부만 없다 하면 제게 전화해서 갖은 막말을 또 해대기 시작했어요. 내용은 남편과 크게 다르진 않았고요. 물론 농사 지으러 내려오란 말은 쏙 들어갔더라고요. 시부를 돕는 게 그렇게 넌더리가 날 정도로 싫은 일이냐며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으면 이렇게 이기적이냐며 제 부모님까지 거론하며 함부로 말을 해댔어요. 제가 언제까지 이 수모를 당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시모가 제게 연락해 퍼부어대는 말들을 모조리 녹음했어요. 그리고 저는 학원에 휴가까지 내고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버선발로 마중을 나온 시부에게는 죄송했지만 그간 모아둔 녹음 파일을 전부 시부에게 들려주었어요. 그걸 들은 시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는 농사고 뭐고 다 때려치겠다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시모에게 농사하기 싫으면 네가 나갈 일이지 왜 잘 사는 사람을 오라가라 하냐며 며느리 앞에서 시모 머리채를 냉큼 잡아 올리더군요. 솔직히 당한 게 많아서 그런가 아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시부는 일하기 싫으면 당신이 나가라며 시모를 쫓아냈습니다. 하여간 시모는 그 와중에도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나가더군요. 시모가 나간 뒤 너무 죄송한 마음에 며칠을 제가 시부를 챙기며 지내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시모를 쫓을 당시 시부는 시모에게 집에 새로 들어오는 가족마다 모조리 내쫓는 여편네라며 이제 우리 집에 쓸모없는 존재라고 말했었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사실 남편이 외동이 아니더군요. 제 남편에게는 나이 차이가 많은 형이 한 명 있는데 이른 나이에 결혼하게 된 아주버님과 형님을 시모가 하도 괴롭히는 통에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 그 길로 아주버님은 시댁과 연을 끊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저와 남편까지도 그렇게 당하고 있으니 시부가 참을 수 없었던 거였죠. 결국 시부는 시모를 집에서 내쫓는 정도로 끝내지 않고 시모를 상대로 이혼 소송까지 걸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시모가 남편을 찾아왔습니다. 저 때문에 시부에게 이혼당했다면서 울며 불며 남편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게 저로 인한 거니까 저희 부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자기 엄마가 가엾지도 않냐며 이게 다 저 때문이 맞지 않냐고 원망하는 말을 쏟아냈어요. 거기다 시모까지 저를 잡고 늘어지는데 까딱도 하지 않으니 나중에는 자기 가정을 제가 다 파탄냈다며 얼굴에 침을 뱉더라고요. 남편은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이 모습을 보고도 시모를 말리기는커녕 그렇게 당해도 싸다는 표정으로 절 보더군요. 화가 난 저는 그런 시모의 뺨과 남편의 뺨을 번갈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챙겨왔던 이혼 소장과 사직서를 집어던지며 말했어요. 예의라곤 없는 당신과 당신 엄마 둘이 어디 한번 잘 살아봐. 뭐야? 당신이 내 가족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뻔뻔하게 그런 말을 해? 남의 귀한 자식 데리고 살면서 네 편한 대로, 네 엄마 편한 대로 날 굴리려고 한 대까지. 그리고 내가 당신 가족을 엉망으로 만든 게 아니야. 당신 엄마가 못된 신보로 살아서 망가진 거지. 전 그 뒤로 법원 외에는 남편을 만날 일은 없었어요. 참 특별했던 건 시부가 제 이혼을 전적으로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시부의 절친이 로펌 대표로 있다 명예퇴직을 했던 분이라 저의 이혼은 정말 일사천리로 정리되었죠. 거기다 시부 덕분에 남편에게서 위자료의 양육권까지 챙겨올 수 있었어요. 이혼 뒤 시모가 저 혼자 잘 되는 꼴은 못 본다며 저희 친정까지 찾아와 무례하게 굴더라고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이 미리 준비해둔 소금 봉지를 들고 시모 얼굴에 들이붓고는 다시 찾아오면 그땐 경찰을 부르겠다며 문전박대 제대로 해줬답니다. 이혼 후 수학 강사가 바뀐 전 남편의 학원은 의외로 삽시간에 망해버렸어요.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이 줄줄이 학원을 그만둬 버렸거든요. 요즘 학생들은 강사가 조금만 못 가르치고 실력이 없다 싶으면 학원을 곧바로 그만두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끊임없이 연락이 왔어요. 학원 어디로 옮겼냐면서 말이죠. 그때를 기점으로 시모가 수시로 학원에 가서는 학생이며 강사며 회방을 놓는 바람에 학습 분위기를 해친다는 소문까지 퍼지게 되어 학원은 문을 닫고 말았어요.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데 학부모 사이에서 입소문 제대로 나버린 탓이죠. 제 엄마 탓도 못한 채 국어 강사로 다른 학원에 다시 입사한 전 남편은 끝까지 심으로 인해 구설수에 올랐고 결국
잘리고 입사하고를 반복하다 그 학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다른 학부모님이 연락 와서 가르쳐 주더군요. 말 그대로 학원계에서 매장 당해버린 전 남편은 시모 뒷바라지를 위해 일용직을 전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이 많은 일이 벌어지는 동안 저는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작은 공부방을 차렸어요. 예전에는 이름 날린 유명 강사가 꿈이었지만 지금은 저를 괴롭히던 시모와 방관하던 남편이 없이 저만의 일을 하며 보내는 이 단란함이 너무나 좋아요. 지금은 집에서 일하며 아이가 학교 후 돌아왔을 때 늘 제가 반겨줄 수 있는 것에 큰 감사함도 느껴요. 딸도 집에 왔을 때 자신을 반겨주는 엄마가 있어 집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참 좋아해요. 공부방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땐 인원수가 10명이 채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대기까지 걸려있을 정도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유명 강사로는 이름을 날리지 못했지만 동네의 유명한 단체 공부방 원장으로는 이름을 날렸네요. 이만하면 제 꿈을 아예 못 이룬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제 이름을 건 수학 전문 학원을 차릴 날을 꿈꾸며 저는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제 생활을 열심히 지낼 겁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